안녕하세요. 알파정신분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생활의 정신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지어봤고, 좀 복잡한 내용보다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딱딱한 이야기도 가끔씩은 하겠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주의할 점은 저번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용할 시 출처를 밝혀주실 것, 학술적인 가치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연구로서의 학술적인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그리고 내용만 참조해 주시고 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수긍이 가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이 영상을 또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정의입니다. 일단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건데,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또 지금 거꾸로 지금 현재 행동에 대한 과거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해서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고전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그럼 이 무의식은 무엇인지, 무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에는. 그 부분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영역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는 어떤 게 이제 주로 들어있냐 하면, 우리가 거부했던, 생각하기 싫었던 사고, 처리하지 못한 사고와 감정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억압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프로이트의 대전제처럼 깊이, 무의식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한테는 낯선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더 심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깊거나 오랫동안 묵혀둘수록 그게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할 때는 기괴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인간성 전체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 등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이트의 가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들이 좀 잠깐 동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멋쩍은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막 이래, 그 다음에 뭐 이러고, 아니면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에서는 익하면서, 아니면 익함스, 이런 사투리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수식어를 이렇게 하나씩 붙였었거든요.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는 이제 제가 우측에다가 항상 이렇게 적어놨는데, 분열과 해리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말한 당사자가 자신이 말했던 것을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해리시켜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비난 대상,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든 것을 설명할 때 그 소재를 어디서 끌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무의식에, 또는 그 사람의 전의식선에 있던 그런 현재의 고민들이나 다뤄야 할 주제들이 무의식적으로 불쑥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예시를 들 때, 예를 들어 군대를 통해서, 군대의 군사에 비유해서 그런 예시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군대의 그런 상하관계나 위계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화되지 못한 억압된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의 자랑을 예로 든다든지, 여기 밑에 나와있지, 자식 자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 때는 자신의 자기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존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예시를 들게 돼요. 혹은 자기가 풀리지 않은 문제라든지, 자기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은연중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좀 상대방의 상태나 무의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은 치환이나 취소, 분열, 해리 이런 방어 기제들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놨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한때 또 유행했던, 최근에 한때 유행했던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유행어들, 여기에는 이제 전능 통제라든지 퇴행이라는 방어기제, 뭐 다른 방어기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실제로 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건 또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때는 그 선배나 윗사람, 소위 요즘에는 뭐 꼰대라고 많이 비하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사람 자신이 고생하고 실패했던 지점을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분이 그 사건에 고착 또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군대에서 아주 막 혹독하게 뭐 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겠죠. 그러면 나 때는 그랬다고 그것을 승화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융이 말했을 때 개인 신화에 고착된 겁니다. 신화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내가 발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건데, 그 개인의 한 인물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봤을 때 그 산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성공 일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자신이 현재 불행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위장된 거죠. 자신의 자랑을 계속하는 사람은 또 유아기 때 부모님의 칭찬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때의 결핍을 충족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착한 아이병이라고, 무조건 내가 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때문에 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예절을 베풀고 매너를 지키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차리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는 이제 방어기제, 자아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로 보자면 반동형성과 도덕화라는 방어기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동형성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어떤 감춰야 될 어떤 사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있을 때 그것과 의식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과 반대의 면으로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온전히 억압하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화라는 거는 내 어떤 억압된 것들이 의식에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잘 둔갑해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것들을 설정을 해서 행동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억압된 큰 공격성이 오히려 반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기 축구를 취미 삼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른들한테 제가 인사를 굉장히 깍듯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인사를 깍딱하게 90도로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 이런 깍듯한 인사에 대꾸를 안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약간 공격성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속에 공격성이 있고 내가 먼저 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간을 보고 인사를 하고 착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묘하게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떠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결핍이 있을 때는 자기가 약할 경우에 멘탈이 약하니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은연중에 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연에 공격받는 행동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수동 공격의 형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남한테 그런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거는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내가 먼저 예의를 차렸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못했을 때 굉장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런 반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꼭 어떤 병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무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무의식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런 억압들이 실패해서 불쑥불쑥 우리 삶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무의식은 참 신비롭다, 신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끔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혹은 저 사람이 왜 뜬금없이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것은 의식의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분석이나 무의식의 관점에서 저 사람의 저변에는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을까, 무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버릇들을 고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정신분석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 활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냥, 독심술 마냥 저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또 내 자신을 자기 비하한다든지, 내 자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까내리기 위해서, 너의 마음속에는 공격성이 있어, 뭐 성적인 욕망이 있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저의 공격성을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격성과 성적인 욕망, 프로이트가 말한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결핍이라든지 죽음의 충동, 공격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 전체적인 조망을 했을 때 이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이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의 성취, 이런 것들의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이런 태도들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것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제가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